핵도 없이 전 세계를 지배했다고요? 믿기지 않는 현실입니다. 당신은 이걸 믿으시겠습니까? 전 세계가 핵에 의존할 때 단 하나의 나라만은 달랐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처음으로 무릎 꿇고 인정하게 된 한 여자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에밀리 스톤, 영국 국방부 산하민간 싱크탱크에서 AI 기반 전략 무기를 분석하는 35세의 분석관입니다. 12년간 이 일을 해왔고, 제가 분석한 보고서는 나토 전략회의에서 직접 인용될 만큼 신뢰받고 있죠. 하지만 한국에서 벌어진 일은 제 모든 상식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런던 국방부 회의실에 울려 퍼진 충격적인 발표였습니다. 중동 전장 시뮬레이션 결과 나토 전체가 한국 무기 시스템에 전면 의존하게 된다는 예측이 나온 거죠. 핵 없이도 전장을 지배한다니요. 회의실 앞 모든 분석관들이 경악하고 있을 때 저는 냉소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깟 한국이요? 미국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순간 제 상관인 존슨 부장이 저를 지목했습니다. 에밀리, 직접 확인해 보라고 말이죠. 사실 저에게는 아시아에 대한 깊은 편견이 있었습니다. 12살 때 아버지를 따라 방콕에 출장을 갔었거든요. 아버지는 영국 외무부에서 일하는 외교관이었습니다. 태국의 한 호텔에서 정치적 대화를 나누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로비에서 폭발음이 울렸어요. 테러범들이 수류탄을 터뜨린 거였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화장실로 밀어넣으며 숨으라고 하셨죠. 그게 아버지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날의 공포는 아직도 생생해요. 총소리, 비명, 그리고 아버지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던 모습. 저는 3시간 동안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구조됐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는 아시아는 통제가 안 되는 위험지대라는 인식이 각인됐죠. 한국도 그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단 국가에 북한과 대치하고 있으니 당연히 불안정할 거라고 여겼거든요. 런던에서 한국까지 가는 12시간 비행기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에 대해 아는 건 삼성, LG 정도였어요. 기술은 좀 발달했지만 여전히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 정도로 생각했죠. 특히 군사 분야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니 독자적인 기술력은 제한적일 거라고 봤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도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깔끔하긴 하지만 그냥 겉모습일 뿐이라고 여겼죠. 공항에서 서울까지 가는 길도 마찬가지였어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긴 했지만 그저 경제만 발전한 나라구나 싶었습니다. 진짜 국력은 군사력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국방과학연구소 담당자가 나와서 인사할 때도 속으로는 시큰둥했습니다. 또 보여주기용 쇼나 하겠구나 싶었거든요. 보통 이런 견학은 실제보다 과장해서 보여주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첫날부터 예상과 달랐습니다. 안내받은 숙소부터가 군사시설 같은 보안이 철저했고 담당 연구원들의 브리핑 수준이 상당했어요. 첫 번째 브리핑에서 한국의 방위산업 현황을 들었는데 수출 규모만 170억 달러라고 하더군요. 이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규모였어요. 그것도 대부분이 독자 기술로 만든 제품들이라고 했습니다. K2 흑표전차, 수리온 헬기, 차세대 전투기 KF-X까지. 이런 걸 혼자서 다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보여준 자료들은 제가 상상했던 수준을 훨씬 넘어섰거든요. 단순한 기술 소개가 아니라 실전 데이터와 운용 시나리오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건 뭔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마 과장된 부분이 많을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죠. 다음 날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실제 무기 시연을 보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자율요격 시스템이었어요. 담당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이 스스로 위협을 판단하고 요격 여부를 결정한다고요. 화면 속에서 수십 개의 목표물이 동시에 나타났는데 AI가 스스로 우선순위를 판단해서 요격 순서를 정하더군요. 가장 위험한 목표물부터 차례로 요격하는데 그 속도가 인간의 반응 속도를 훨씬 뛰어넘었어요. 0.3초 만에 판단하고 1초 안에 요격이 완료됐습니다. 인간이라면 최소 5초는 걸릴 상황이었죠. 그것도 실수 없이 100% 명중시키더군요.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실전에서는 정미사일 50발이 동시에 날아와도 모두 요격 가능하다고요. 두 번째는 K9 자주포였습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좌표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사격 준비를 완료하는 시간이 30초밖에 안 걸렸거든요. 기존 서방 자주포들은 최소 3분은 걸리는데 말이죠. 그것도 이동하면서 동시에 여러 목표를 타격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시연에서는 가상의적 포병진지 12곳을 동시에 타격하는 모습을 봤어요. K9 사대가 각각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순식간에 모든 목표를 무력화시켰습니다. 담당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포가 아니라 움직이는 AI 요새라고요. 적이 위치를 파악하기도 전에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해 있다는 거였어요. 세 번째는 비공 미사일 방어체계였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웠어요. 시뮬레이션에서 북한의 방사포 공격을 막아내는 장면을 봤는데 240mm 방사포 36발이 동시에 날아오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비공이 모두 요격해냈어요. 요격률이 97%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시스템들이 서로 연동돼서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작동한다는 거였어요. 하나의 레이더가 탐지한 정보를 모든 요격 시스템이 공유하고 AI가 가장 효율적인 요격 방안을 실시간으로 계산해서 배분한다는 거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어요. 담당자가 보여준 시뮬레이션에서는 더욱 극단적인 상황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모든 화력을 동원해서 공격하는 시나리오였어요. 단거리 미사일, 장거리포, 방사포, 심지어 드론까지 총 500여 발이 동시에 날아오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한국의 방어망은 이 모든 걸 막아냈어요. 실전에서 이게 정말 작동하나요? 제가 물어봤을 때 연구원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실제 북한 도발 때마다 이 시스템들이 대기 상태에 들어가고 지금까지 한 번도 오작동한 적이 없다고 말이죠. 2010년 연평도 포격 이후 이 시스템들이 실전 배치됐는데 그 뒤로 북한의 대규모 도발이 사실상 중단됐다는 거였어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게 정말이라면 기존 군사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거니까요. 핵무기보다 더 효과적인 억제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였거든요. 상대방이 공격해봤자 모두 막아낼 거라는 확신이 서면 애초에 공격할 생각을 못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저는 의심스러워했습니다. 그냥 보여주기용 쇼일 뿐이라고 생각하려 했거든요. 실전은 다를 거라고,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한계가 있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건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셋째 날 실제 부대 훈련을 참관하게 됐습니다. 경기도 어느 부대였는데 갑자기 북한 도발 경고 훈련이 발동됐어요. 오전 10시쯤이었는데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면서 모든 병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방콕에서의 기억이 플래시백처럼 떠올랐어요. 테러가 일어났을 때의 혼란과 공포가 다시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어다니던 모습, 어디가 안전한지 알 수 없던 그 순간들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에 식은땀이 났어요. 무의식적으로 몸을 웅크리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한국 관계자들은 너무나 침착했어요. 마치 일상적인 일처럼 말이죠. 안내를 맡은 김 대령이 저에게 설명했습니다. 북한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돼서 데프콘 3단계가 발령됐다고요. 하지만 그 말투가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더 놀랐어요. 지휘소로 들어가니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수십 개의 모니터에서 실시간으로 북한군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위성 사진부터 시작해서 통신 감청, 심지어 북한군 개별 부대의 움직임까지 모든 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보 수집 능력을 가진 나라가 또 있을까 싶었어요. 더 놀라운 건 AI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북한군 동향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공격 가능성을 %로 표시해 주더군요. 현재 상황에서는 38%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만약 공격이 시작된다면 어떤 루트로, 어떤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지까지 예측해서 보여줬습니다. 지휘관들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대응 방안을 결정했어요. 어느 부대를 어디로 이동시킬지, 어떤 무기 체계를 우선 가동할지까지 5분 만에 결정이 끝났습니다.
기존 서방군이라면 최소 30분은 걸릴 의사결정 과정이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민간인 대피 계획이었습니다. AI가 공격 예상 지역의 인구 밀도와 대피소 위치를 분석해서 최적의 대피 경로를 실시간으로 계산해 주더군요. 심지어 교통체증까지 고려해서 말이에요. 이런 시스템이 24시간 가동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실제 북한의 반응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한국군이 대응 태세를 갖추자 북한군도 움직임을 보였는데 그 움직임까지 실시간으로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체스 게임을 보는 것 같았어요. 양쪽 모두 상대방의 수를 읽으면서 움직이는 거죠. 훈련이 끝나고 김 대령과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우리는 전쟁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평화를 지키는 거라고요. 상대방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게 만드는 게 목표라고 하셨어요. 그 말이 제 마음 깊숙이 박혔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이런 시스템 속에 있었다면 살 수 있었을까요? 테러범들이 아무리 기습 공격을 해도 이런 대응 체계가 있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거예요. 적어도 3시간 동안 화장실에 숨어 있을 필요는 없었겠죠.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서 하루 종일 본 것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제가 가진 편견과 실제 현실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컸어요. 한국이 단순히 기술만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그 기술을 평화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어요. 평생 믿어온 것들을 하루 만에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넷째 날은 국방과학연구소의 핵심 시설을 둘러보는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기대 반 걱정 반이었어요. 어제까지 본 것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는데 오늘은 뭘 더 보여줄지 궁금했거든요. 첫 번째로 안내된 곳은 현무 5호 미사일 연구동이었습니다. 현무 5호를 처음 봤을 때의 충격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일단 크기부터가 압도적이었습니다. 길이가 15m가 넘고 직경도 1m가 넘더군요. 하지만 크기보다 더 놀라운 건 성능이었어요. 담당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핵탄두 없이도 지하 100m 깊이의 벙커를 관통할 수 있다고요. 시뮬레이션 영상을 보여줬는데 현무 5호가 적의 지하시설을 타격하는 장면이었어요. 미사일이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연쇄 폭발을 일으키더군요. 핵무기의 방사능 오염 없이도 비슷한 파괴력을 낼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정말 핵무기를 대체할 수 있는 무기구나 싶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이 미사일의 정확도였습니다. 1500km 떨어진 목표물을 오차 1m 이내로 타격한다고 하더군요. 이 정도 정확도면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적의 핵심 시설만 정확히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적의 전쟁 의지를 꺾는 거라고요. 두 번째로 본 건 AI 기반 종합방어 시스템이었습니다. 어제 본 개별 시스템들이 어떻게 연동되는지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줬어요. 한국 전역에 설치된 수백 개의 레이더와 센서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더군요. 북한에서 날아오는 모든 것들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분석하는 거였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AI의 학습 능력이었습니다. 북한이 새로운 무기를 시험할 때마다 이 시스템이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대응 방안을 자동으로 업데이트한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북한군의 행동 패턴까지 학습해서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건 단순한 방어 시스템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능체 같았습니다. 세 번째는 EMP 대응 시스템이었습니다. 전자기 펄스 공격을 받아도 시스템이 자동으로 복구되는 기술이었어요. 시연에서는 강력한 전자기 공격을 받은 상황을 재현했는데 모든 전자장비가 일시적으로 다운됐다가 3초 만에 모두 복구되더군요. 그것도 공격받기 전보다 더 강화된 상태로 말이에요. 담당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공격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똑똑해진다고요. 공격 패턴을 학습해서 다음번에는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심지어 역추적해서 공격원의 위치까지 찾아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완벽한 대응 체계였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한국 연구진들의 철학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연구소 직원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옆 테이블 연구원들이 대화하는 걸 들었어요.
자신들이 만든 기술이 세계 평화에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전쟁을 위한 무기가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한 기술을 만들고 있다고 하더군요. 한 연구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전쟁을 끝내기 위한 기술을 만드는 거라고요. 상대방이 공격할 생각조차 못하게 만드는 게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 진심 어린 목소리에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로 평화를 꿈꾸고 있구나 싶었거든요. 오후에는 사이버전 대응센터를 견학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해킹 시도를 막아내고 있었어요. 대형 스크린에 표시된 공격 현황을 보니 하루에 수만 건의 공격이 있더군요. 중국, 러시아, 북한은 물론이고 알 수 없는 곳에서도 계속 공격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놀라운 건 이 모든 공격이 실시간으로 차단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AI가 공격 패턴을 분석해서 자동으로 막아내고 있었어요. 심지어 공격자의 의도까지 분석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주더군요. 단순한 해킹인지 정보 수집인지 아니면 실제 사이버 공격의 전초 작업인지까지 판단해주는 거였어요. 센터장이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사이버 공간에서도 평화를 지키는 거라고요. 공격받으면 반격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공격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기술을 다른 나라와도 공유한다고 하더군요. 사이버 공간의 평화는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한다는 철학이었어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혼자 생각해봤습니다. 한국이 가진 기술력은 단순히 군사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진정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 어떤 공격보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구나 싶었어요. 상대방이 공격할 생각조차 못하게 만드는 힘 말이죠. 이게 바로 21세기의 진정한 군사력이구나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5일간 경험한 모든 것을 정리해서 런던으로 돌아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12시간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본 것들이 정말 현실인지 아니면 잘 짜인 쇼였는지 말이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연출하기에는 너무 정교했고 일관성이 있었어요. 특히 연구원들의 진심 어린 표정과 말투는 연기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런던에 도착해서 바로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작성한 보고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한국의 군사기술이 기존 서방 국가들보다 일부 분야에서 앞서 있고 특히 AI 기반 방어 체계는 핵무기보다 효과적인 억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이었거든요. 이런 내용을 쓰면서도 스스로 믿기지 않았어요. 보고서를 제출하고 며칠 뒤 상급자들로부터 호출을 받았습니다. 국방부 부차관까지 참석한 회의였어요. 제 보고서를 둘러싸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한 고위 관료가 테이블을 치면서 소리쳤어요. 한국이 우리보다 앞선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동양의 작은 나라가 어떻게 대영 제국을 앞설 수 있느냐는 거였죠. 다른 관료는 제가 한국 정부의 선전에 속았다고 했습니다. 모든 게 보여주기용 쇼였을 거라고, 실제로는 여전히 미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을 거라고 주장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제가 한국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는지 의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모욕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가장 큰 압박은 정치적인 것이었습니다. 제 보고서가 언론에 유출되면 영국의 방위산업에 큰 타격이 될 거라는 우려였어요. 한국 제품이 영국 제품보다 우수하다는 인식이 퍼지면 수출에 막대한 손실이 생길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수정하거나 아예 폐기하라는 압력이 들어왔어요. 며칠 동안 계속된 압박에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사무실에서 혼자 있을 때마다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다시 봤어요. 그 성실한 연구원들의 얼굴, 완벽하게 작동하는 시스템들, 평화를 꿈꾸는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 모든 게 가짜일 리는 없는데 왜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을까요? 한 주가 지나고 더 큰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도 연락이 왔다고 하더군요. 한국의 기술력을 과대평가하는 보고서가 나토 동맹 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였어요. 특히 한국이 독자적인 군사력을 갖추게 되면 미군 주둔의 명분이 약해질 수 있다는 걱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깊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제가 본 것이 진실이라면 지금까지 믿어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니까요. 서방 국가들이 군사기술의 최선봉에 있다는 믿음, 아시아 국가들은 여전히 따라오는 입장이라는 생각,
이 모든 게 틀렸다는 뜻이었어요. 인정하면 제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도 문제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아시아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게 모두 편견이었다는 걸 인정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아버지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결국 저는 스스로 보고서 무효화를 요청했습니다. 상급자들 앞에서 제가 성급하게 판단했다고, 더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만족해했지만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몰려왔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다시 봤습니다. 특히 그 연구원이 했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우리는 전쟁을 끝내기 위한 기술을 만든다는 그 말이요. 그리고 김대령이 했던 말도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지키는 거라고 했던 그 말이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꿈에서 계속 한국의 연구소가 나왔거든요. 그 깨끗한 시설들, 정교한 시스템들, 그리고 무엇보다 연구원들의 순수한 열정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제가 그들을 배신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일주일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보고서 내용 일부가 언론에 유출됐다는 거였어요. 물론 왜곡된 형태로요. 한국이 영국을 위협할 수준의 군사력을 갖췄다는 식으로 보도됐습니다. 이건 제가 쓴 내용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위협이 아니라 협력의 가능성을 썼는데 말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저는 더욱 위축됐습니다. 제 보고서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게 명확해졌거든요. 한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논리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었어요. 이건 제가 원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단지 진실을 보고한 것뿐인데 그게 이렇게 왜곡될 줄은 몰랐어요. 결국 저는 런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휴가를 내고 스코틀랜드 시골로 가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제 마음을 정리하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생각해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곳에서도 한국에서 본 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스코틀랜드 하이랜드 지역의 작은 오두막에서 지내던 중 예기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한서준이라는 한국계 미국인이었어요. 전화를 받았을 때 처음에는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을 소개하면서 제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전직 CIA 출신으로 현재는 사이버 보안 전문가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서준이 저에게 경고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본 정보를 노리는 외국 정보기관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말이죠.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가 제공한 구체적인 증거들을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머물렀던 호텔, 방문했던 연구소, 심지어 만났던 사람들의 이름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서준의 설명에 따르면 제가 작성한 보고서가 무효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일부 유출됐다고 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AI 기반 방어 체계에 대한 정보가 외부로 새어나갔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정보를 악용하려는 세력들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정보기관은 물론이고 일부 서방 국가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요. 제가 그냥 보고서 하나 썼을 뿐인데 그게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서준이 보여준 증거들은 명확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방문했던 시설들을 해킹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연구원들의 개인정보까지 수집하려 했다는 거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제 개인정보도 이미 수집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 방문 일정, 심지어 호텔에서 나눈 대화까지 녹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무심코 남긴 정보 때문에 그 선량한 사람들이 위험에 빠진 거였거든요. 서준은 제게 런던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돌아가면 더 많은 압박과 회유가 있을 거라고 경고했어요. 심지어 제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보기관들이 저를 이용하려 할 수도 있다는 거였죠. 처음에는 과장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현실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서준이 직접 스코틀랜드로 왔습니다. 30대 중반의 침착한 인상이었어요. 그가 가져온 자료들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보낸 5일 동안의 모든 행적이 정리돼 있었거든요. 어디서 무엇을 봤는지,
누구와 대화했는지, 심지어 제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까지 기록돼 있었어요. 서준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군사기술 정보는 현재 전 세계 정보기관들이 가장 탐내는 정보 중 하나라고요. 특히 AI 기반 방어 체계의 핵심 알고리즘은 수조 원의 가치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처럼 내부를 본 사람은 매우 귀중한 존재라는 거였죠. 더 무서운 건 이미 몇몇 한국 연구원들이 납치 시도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다행히 실패했지만 한국 정부도 이미 비상태세에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제가 본 그 시설들도 보안 등급이 더욱 강화됐다고 했어요. 제 때문에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서준은 제게 제안했습니다. 함께 이 정보 유출을 막아보자고요. 저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서준의 네트워크와 제 전문성을 합치면 막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움직여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는 제 커리어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지켜야겠다는 사명감이 생겼거든요. 다음 며칠간 서준과 함께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런던, 파리, 베를린을 돌아다니면서 관련 정보를 추적했어요. 실제로 한국 군사기술 정보를 빼내려는 조직이 있었고 그들은 꽤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심지어 제가 묵었던 한국 호텔룸까지 뒤져본 흔적이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제가 아는 사람들도 연루돼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런던 국방부의 일부 관료들이 이 정보 거래에 개입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이었지만 실제로는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있었어요. 제가 믿었던 시스템이 이렇게 부패해 있다는 걸 알고 충격받았습니다. 작전 당일이 다가왔을 때 저는 긴장과 동시에 묘한 해방감을 느꼈어요. 드디어 진짜 중요한 일을 하는 기분이었거든요. 지금까지는 책상에 앉아서 분석만 했지만 이제는 직접 행동에 나서는 거였으니까요. 서준과 함께 그 조직의 본거지로 잠입하기로 했습니다. 작전 당일 저희는 런던 외곽의 한 창고로 향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물류창고였지만 실제로는 불법 정보 거래의 거점이었어요. 서준의 해킹 실력으로 보안을 뚫고 들어가서 한국 관련 자료들을 모두 찾아냈습니다. 그 양이 상상 이상으로 많았어요. 자료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소중한 정보를 받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AI 알고리즘, 방어체계 배치도, 심지어 연구원들의 개인정보까지 모든 게 있었어요. 이런 정보가 악의적으로 사용된다면 한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를 완전히 삭제했어요. 작전을 마치고 나서 서준이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한국을 도운 거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기분이 이상했어요. 처음으로 제가 한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까지는 분석만 하고 보고서만 썼지만 이번에는 직접 행동으로 보여준 거였어요. 그리고 그 정보를 지켜야 할 책임감도 느꼈고요. 몇 주 후 워싱턴에서 열리는 고위급 군사회의에 참석하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나토 주요 국가들의 국방 관료들이 모이는 자리였어요.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을 발표하라는 거였죠.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이미 한 번 보고서로 곤욕을 치렀는데 또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서준이 말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됐다고요. 더 이상 숨기거나 왜곡할 이유가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려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한국이 위협이 아니라 평화의 동반자라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했어요. 워싱턴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발표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원래 준비한 자료는 무난한 내용이었어요.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되 서방 국가들의 우위는 여전하다는 식의 내용이었죠. 하지만 좌석에 앉아서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다시 보니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 성실한 연구원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밤늦게까지 연구실에서 일하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던 그 사람들, 자신들의 기술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길 바라던 그 순수한 마음들이 생각났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말해야겠다는 결심이 섰어요. 펜타곤에서 열린 회의에 들어섰을 때 수백 명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각국의 국방 관료들, 군 고위층, 연구진들이 모두 제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국 국방장관도 참석했고 나토 사무총장까지 화상으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발표하는 건 처음이라 떨렸어요. 하지만 발표대에 서는 순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한국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평화를 꿈꾸며 밤낮으로 연구하는 그 연구원들, 자신의 기술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길 바라는 순수한 마음들이 생각났습니다. 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말해야겠다는 사명감이 들었어요. 저는 원래 준비한 발표를 접어두고 진심을 털어놨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이 단순한 기술 이전의 철학이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평화를 만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을 제압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공격할 생각조차 못하게 만드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사람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어요. 한국의 AI 방어 체계는 단순히 미사일을 막는 게 아니라 전쟁 자체를 억제하는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기술이야말로 21세기가 필요로 하는 진정한 군사력이라고 강조했어요. 발표 중간에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이야기를 하게 됐거든요. 12살 때 테러로 아버지를 잃고 아시아에 대한 편견을 가지게 됐다고 하지만 한국에서 그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의 사람들이었다고 고백했어요. 한국 연구원들이 했던 말을 인용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끝내기 위한 기술을 만든다던 그 말을요. 그리고 김대령이 했던 말도 전했어요. 우리는 평화를 지키는 거라던 그 말을요.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수백 명 앞에서 제 진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였거든요. 저는 청중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경계해야 할 건 한국의 기술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편견이라고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우리를 앞설 수 없다는 오만함이야말로 진짜 위험하다고 했어요. 한국은 우리와 경쟁하는 게 아니라 함께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나서 정적이 흘렀습니다. 몇 초간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한 사람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전체 회의장이 박수로 가득 찼어요. 기립박수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비로소 제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발표 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인사했습니다. 용기 있는 발표였다고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줘서 고맙다고 말해줬어요. 심지어 몇몇 나라의 국방 관료들은 한국과의 협력을 더 확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 발표가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미군 장성의 말이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한국군과 함께 근무해본 경험이 있는데 그들의 철학이 정말 특별하다고요. 이기는 것보다 지키는 것을 중시하고 힘보다는 지혜를 추구한다고 했어요. 제가 본 것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걸 확인해 준 거였죠. 그날 밤 호텔에서 서준과 통화했습니다. 발표 영상을 봤다고 하면서 정말 용기 있는 발표였다고 칭찬해 줬어요. 그리고 한국 정부에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가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세계에 알려줬다는 거였어요. 6개월이 지난 후 런던에서 열린 국제방산전시회에서 저는 특별 세션의 사회자로 섰습니다. 한국방산 특별관을 소개하는 자리였어요. 처음에 이 제안을 받았을 때는 망설였습니다. 아직도 국방부 일부에서는 제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을 제대로 알려야겠다는 사명감이 더 컸어요. 무대에 서서 관중들을 바라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한국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던 제가 이제는 한국을 소개하는 자리에 서게 됐으니까요.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관중석에는 세계 각국의 방산업계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관중들에게 선언했습니다. 이 나라는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세상을 바꾸고 있다고요. 한국의 기술은 단순히 강한 것이 아니라 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힘으로 상대방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스스로 공격을 포기하게 만드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이것이야말로 21세기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군사 철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부스를 소개할 때는 제가 직접 본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했어요. 현무 5호의 정밀 타격 능력, 비궁의 완벽한 방어 체계,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AI 시스템의 놀라운 능력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관중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메모를 하면서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가장 강조한 부분은 한국 기술의 철학이었어요. 단순히 적을 무찌르는 게 목표가 아니라 전쟁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이 감히 도전할 생각조차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평화를 지켜내는 기술이라고 했어요. 이런 철학은 다른 나라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션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어요. 한 독일 방산업체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한국 기술의 실제 성능이 정말 그렇게 뛰어난지 궁금하다고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들이니 확신한다고, 오히려 제가 설명한 것보다 실제는 더 놀라웠다고 했습니다. 프랑스 군사분석가는 한국의 AI 기술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정말로 인간의 개입 없이도 완벽하게 작동하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시연에서 본 장면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수십 개의 목표물을 0.3초 만에 분석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1초 안에 요격을 완료하는 모습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 정확성과 속도는 인간으로는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강조했어요.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좀 더 민감한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이 이런 기술을 독점하게 되면 동북아시아 군사 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물어봤어요. 저는 이 질문에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독점하려는 게 아니라 평화를 위해 공유하려고 한다고 설명했어요. 실제로 사이버 보안 기술의 경우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질문은 영국 젊은 군사연구원이 한 것이었어요. 한국에서 받은 가장 큰 감동이 무엇이었는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들의 진심이었다고요. 기술력도 놀라웠지만 그보다는 평화를 향한 진심 어린 열정이 가장 감동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질의응답이 끝나고 전시회장을 둘러봤습니다. 한국 부스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제 소개 덕분인지 평소보다 관심이 훨씬 높았습니다. 한국 전시 관계자분이 저에게 와서 고마움을 표했어요. 에밀리 씨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술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됐다고 하시더군요. 전시회가 끝나고 저는 혼자 한국 부스를 다시 둘러봤습니다. 한국에서 봤던 그 시스템들이 모형으로 전시되어 있었어요. 현무호, 비궁, K9, AI 방어 체계까지. 모형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평화를 위한 기술이라는 걸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각각의 무기가 가진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부스를 나오면서 전시 담당자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렸어요. 그분이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한국에서 에밀리 씨가 보신 것들이 실제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요. 앞으로 더 놀라운 기술들이 개발될 예정이라고 하시면서 언제든 다시 방문해달라고 초대해 주셨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아버지, 저 이제 아시아가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존경합니다.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를 말이에요. 그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꿔가고 있거든요.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지혜로 감화시키는 방법으로요. 그 후 몇 달 동안 저는 유럽 각지의 군사 연구기관들을 다니며 강연을 했습니다. 한국의 군사 철학과 기술에 대해 소개하는 강연이었어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하던 사람들도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연구원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강연할 때는 정말 인상적인 일이 있었어요. 한 독일 연구원이 질문했습니다. 독일도 비슷한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해야 하는지 묻더군요. 저는 각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한국의 철학은 배울 만하다고 답했어요. 공격보다는 방어에, 제압보다는 억제에 중점을 두는 접근법은 21세기에 꼭 필요한 사고방식이라고 했습니다. 프랑스 군사학교에서는 더욱 깊이 있는 토론이 이어졌어요. 한 교수가 한국의 AI 기술이 기존 군사 이론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본 사례를 들어 설명했어요. AI가 단순히 인간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없는 복잡한 판단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어요.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국제평화 포럼에서도 발표할 기회가 있었어요. 이번에는 군사 전문가들이 아니라 평화운동가들과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주요 청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군사기술에 대해 발표하는 게 적절한지 고민됐어요. 하지만 한국의 철학을 설명하면서 오히려 더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평화운동가들도 한국의 접근법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군사력을 늘리되 그것을 평화를 위해 사용한다는 철학이 새로웠다고 했습니다. 한 활동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진정한 평화는 무력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무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상태라고요. 한국이 추구하는 방향이 바로 그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 저는 런던에서 한국 기술을 소개하는 일을 전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한국의 평화 철학을 알리는 일이죠. 영국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한국 담당 연락관으로 임명해줬어요. 처음에는 좌천이라고 생각하는 동료들도 있었지만 이제는 가장 중요한 보직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매월 한국에서 연구진들이 영국을 방문할 때마다 저는 그분들과 만나서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있어요. 그때마다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분들의 철학이 변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인상적이에요. 여전히 평화를 위한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계시거든요. 최근에는 한국과 영국 간의 방산기술 협력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AI 기술과 영국의 전통적인 군사기술을 결합하는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저는 이런 협력이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의아해하지만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진정한 힘은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 말이죠. 한국이 보여주는 모델이 바로 그런 것이고 이것이 미래 군사력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준과는 지금도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있어요. 그는 현재 한미 사이버 보안 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가끔 만나서 근황을 나눌 때마다 그때의 일들을 회상하곤 해요. 우리가 함께 막아낸 정보 유출 사건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지금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이거였습니다. 편견은 우리를 눈멀게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그 편견을 넘어선다는 것이요. 그리고 때로는 가장 작은 나라에서 가장 큰 지혜가 나온다는 것도요. 크기가 아니라 깊이가 중요하다는 걸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도 이제는 다릅니다. 예전에는 아시아에서의 끔찍한 경험만 떠올랐지만 이제는 아버지가 평화를 위해 노력했던 외교관이었다는 걸 더 자주 생각해요. 아버지도 한국의 연구원들처럼 평화로운 세상을 꿈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일이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는 일이라고 믿어요. 요즘 저는 한국어도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철학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서요. 아직은 기초 수준이지만 언젠가는 한국어로 한국 사람들과 직접 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생각을 더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세계에 더 잘 전달하고 싶거든요. 최근에 한국 정부에서 저에게 감사패를 보내왔어요. 한국의 평화 철학을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감사패를 받았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한 일이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이었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이 보여주는 길이 인류의 미래라는 것을요.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지혜로 상대를 감화시키고 함께 평화를 만들어가는 시대예요. 한국이 바로 그런 미래를 앞서 보여주고 있는 나라입니다. 매일 아침 사무실에 출근할 때마다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태극기를 봅니다. 그때마다 다시 한번 다짐해요. 오늘도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세계에 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진정으로 평화로운 세상이 올 거라고 믿으면서 말이에요.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던 제가 이제는 한국의 가장 열성적인 지지자가 됐거든요.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한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열린 마음과 진실을 받아들일 용기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정말로 한국의 팬이 되었습니다. 기술력에 대한 존경을 넘어서서 그들의 철학과 정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어요. 이런 나라가 세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희망적입니다.
작지만 강하고 조용하지만 확고한 신념을 가진 나라. 그것이 제가 본 한국의 모습입니다.